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판국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으로 재직 중인 교사 조만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죠. 근데 실은 2015 교육과정은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대입제도와 수능도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은 작년에 바뀌었지만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서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변하면 뭐 대학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조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2015 교육과정과 서류평가 블라인드라는 부분에 의해서 입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가 2015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것들이 올해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올해 고3, 저도 제 큰아들이 고3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고를 때, 그때 대입제도 개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가장 큰 요지는 뭐였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수능으로 30% 이상 뽑아야 된다. 그러나 지방대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30% 뽑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으로 해도 상관없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음성이 작습니까? 지금 제가 그 화면을 제가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음성이 이 부분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를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바뀐 대입 제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고등학교를 골랐는데요. 그 상황에서 다시 2019년, 즉 현재 고3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2019년 11월 28일 날 갑자기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또다시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뭐가 바뀌었냐? 16개 대학이 하나긴 하지만 갑자기 수능으로 뽑는 전형을 조금 더 많이 뽑아라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이 부분이 즉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고를 때에 생각했던 입시의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고3 담임선생님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입시는 새롭게 리셋된 새로운 입시다. 기존의 2020이나 2020과는 전혀 다른 올해는 새로운 입시다라는 부분들을 수시하고 정시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그 당시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되는 모든 대학이 지켜야 될 기본 원칙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원칙들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번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대필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것들이 서류평가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가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의 점수가 굉장히 우수하다면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허위 작성하다 걸려도 합격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 싶어서 올해는 대필이나 허위 작성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올해 서류평가 당시에는 운 좋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후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저번에 그 친구도 자기소개를 대필했는데 걸리면 어떻냐. 대학을 다니는 과정 속에서 입학 취소가 됩니다. 쉽게 해서 정유라 아시죠? 정유라 이화여대처럼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학교의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써야지 이것들을 다른 외부기관으로 도움을 받다 걸리면 아주 무조건 탈락된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게 수능보다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들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올해 없어졌고 서류평가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때 일정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시 일정인데요. 올해는 금요일 날 시작해서 금, 토, 일, 월, 화 5일간 하잖아요. 근데 3일 이상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는 일요일 날 마감할 것 같고요. 작년 고3 기준으로 따진다면 월요일 날 마감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전국에서 9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이 월요일 날 동시에 마감을 하니까 학생들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화요일 날 최종 마감을 하니까 제 예상은 일정이 아마 5월 1일 날 하고 제 예상은 일요일 날 마감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마감하는 대학교, 화요일 마감하는 대학교, 세 개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아이들, 원서 쓰는데 작년도 고3보다는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이따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 총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초 합격은 아니지만 예비 번호를 받아서 추가 합격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5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7일로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 합격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추가 합격 통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대학들은 수시에서의 미등록 충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입시가 리셋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건 뭐냐? 작년까지는 수시에서 9월 14일 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많은 일반고의 학생들이 이제 나의 고3 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입시는요, 9월 14일 날 내 고3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과거처럼 고3 수험생이라면 나의 고3 생활은 9월 14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8일 수능 보는 날까지 나의 고3 생활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로 준비를 해야지 올해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인데요. 추가 모집. 제가 아까 미등록 충원 수시 말씀드렸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건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 제3회기인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서울대학교를 예로 든다면 서울대학교는 100명을 뽑는다고 친다면 그중에 수시에서 70명을 뽑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수시에서 70명을 다 뽑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70명을 뽑게 되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68명 정도, 한 2명 정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2명을 안 뽑을 수 없으니 원래 정시가 30명이었는데 2명을 2월시킵니다. 그래서 정시가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32명을 애초에 계획한 모델을 뽑을 수 있느냐? 뽑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못 뽑아도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같은 대학들은 안 뽑고 맙니다. 내년에 뽑아야지.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안 뽑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입생 충원율이라고 해서 내가 100명을 뽑기로 했는데 몇 명이나 뽑았냐라는 부분들이 대학 평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시에 미처 뽑지 못한 인원들을 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뽑을 기회를 주는 게 추가 모집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거 볼게요. 올해 2월 달 걸 볼게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는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기사들도 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그겁니다. 추가 모집에 대구대학교는 876명. 실제로 대구대학교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을, 즉 추가 모집에 876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시하고 정시를 통해서 이만큼을 못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원이야 학생 수가 크면 모르겠죠. 여기는 뭐냐?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인데요. 73.6%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신경대학교는 수시하고 종시를 통해서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못 뽑은 거예요. 즉 73.6%를 못 뽑은 거죠. 여기는 13개 대학이 수시 정시를 통해서 절반을 못 뽑은 겁니다. 뭐 안양대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대학들은 그래도 지방인 대학이나 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거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작년 인서울대학입니다. 보면 홍익대, 과기대, 숭실대, 외대, 세종대, 명지대, 광운대, 동국대, 국민대. 즉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들도 꽤 많은 인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이렇게 인원들을 뽑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 수 감소죠. 수능을 보는 인원들이 줄었다. 즉, 정시 자원들이 없어졌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광명북고에 있는 학생이 광명북고에서 내신 2등급 따는 게 더 쉬울까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수능에서 2등급 따는 게 더 쉬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전국의 일반고는 그래도 내신 2등급을 따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과 자신의 수능 성적을 비교하자면 내신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1등급대 학생들도 보통 일반고 1등급 학생하면 전교 1등이겠죠. 전교 1등도 실은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인 2등급 3개를 만족하지 못해서 원서를 쓰지 못하는 곳이 전국의 절반입니다. 즉 1점대 내신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의 수능 성적은 보통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대의 수능 성적을 맞는 게 현재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시에서 1점대의 숫자를 가지고 대학을 고르는데 정시를 가게 되면 2등급 중후반, 3점대 초반의 숫자를 가지고 대학을 고르게 됩니다. 당연히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더 경쟁력이 낮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시에서 자신의 더 좋은 숫자를 가지고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시는 어떻게 되느냐? 수시에서 합격을 하는 순간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게 되죠. 즉 뭐냐? 1점대의 친구들이 자신의 그 내신 등급보다 1등급 또는 1.5등급 정도 더 못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이 원서를 쓰는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즉 뭐냐? 정시에 쓸 수 있는 수능 숫자들이 정말로 많이 줄었다. 이건 뭐냐? 수시 집중 현상 플러스 수능 응시론 감소 두 가지가 인서울대학교들도 수시하고 정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원들을 다 못 뽑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으로 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즉 서울권 대학들도 이렇게 작년에 정시에서 원하는 인원들을 다 뽑지 못한 이 상황이 올해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늘어난 기간과 연결이 될 겁니다. 상황이. 이따가 마지막 마무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립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3년 전에서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건 국립대학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대학도 살짝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전문대학에 대한 고민들도 솔직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대학은요, 수시의 원서를 1차와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대학에 꿈이 있는 친구라면 수시 1차에 원서를 쓰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왜? 수시 1차는 수능 이전에 마감을 하는 거고요.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마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수시 1차가 훨씬 많은 인원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1차가 더 많이 뽑고 합격률도 낮게 형성된다라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두 번째 3학년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목요일 날 3월 25일 날 치렀던 첫 번째 모의고사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보통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뭐 그날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시험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시험이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는데
제가 앞에서 살짝 서두에 언급을 했을 때 올해 고3 친구들은 11월 18일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신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3학년에 실은 그렇게 수능을 염두에 둔 그 수험생활이 하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3월 모의고사 끝나면 4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4월 모의고사 끝나면 1차 집필고사 같이 준비하고 그거 끝나면 6모 준비하고 끝나면 7모 준비하고 7모 준비하면서 내신 준비하고 끝나면 이제 계속 전 과목으로 수능 공부하는 이 구조로 가는 게 실은 과거의 일반적인 3학년 수험생들의 모습이었는데 올해 그 모습들을 재학생들이 다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올해 첫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아닌 모의고사의 성적표는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보시면 보통 자신의 등급과 백분위만 확인하는데 실은 원점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요. 그럼 영어로 말씀드리면 영어의 문항은 듣기 문항, 말하기 문항, 읽기 문항, 쓰기 문항. 즉 이 친구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15점이 틀려서 2등급을 맞았는데 어떤 것들을 더 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듣기를 못하는지, 말하기를 못하는지, 읽기를 쓰기를 못하는지. 수학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 이해 문제, 추론 문제.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 해결, 어려운 문제를 더 못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영역에 대해서 더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친구가 알아야 될 문항들, 즉 단순히 등급과 백분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 학생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러한 시험이 모의고사의 성적표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원래 우리가 2018년 8월 달에 대입제도 개편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을 더 공정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발표가 되어서 올해 고3 입시가 새롭게 리셋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을 선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종합전형 제대로 해라.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던 30%가 아닌 물론 일부 대학이 하나지만 16개 대학에 한해서 너희들은 40%로 늘려라. 근데 그 40%로 늘린 부분들이 전형의 비중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로운 대입 전형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제 영향을 주겠지만 올해 고3이 입시가 리셋되는 건 이겁니다. 수능이 늘어난 부분과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진 부분에 의해서 과거의 지원 전략과는 다른 지원 전략을 올해는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형 자료를 공정하게 만들어라. 결론 생활기록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대입제도 개편이 되었을 때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로희망. 즉, 학생이 어떤 부분들을, 어떤 직업, 어떤 학과를 희망하느냐를 갖다가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미반영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께서 그 나이스 기록을 통해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받아볼 수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학생이 1학년 때 진로희망은 뭐였는지, 2학년 때 뭐였는지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반영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대학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기재는 아예 삭제가 돼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미반영은 생활 기록부에는 있지만 대학에서 그것들을 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본다면 진로희망 분야가 실은 학생부 종합생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보다는 그 대학교 전공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이 평가에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입학사정관처럼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라면 솔직히 약간 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수의학과를 예로 든다면 그분들이 수의학과 교수님이 자신의 수의학과에 지원한 친구들의 서류를 보는데 야,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 과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평가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고3 친구들부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평가에 좀 더 그 교수님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대학에서 올해도 겨울방학 때 대학에서 여러 개의 어떤 그 컨퍼런스나 포럼 또는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발표된 사례를 보면 특히 합격된 사례, 즉 우수 사례겠죠. 진로 희망 분야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친구가 충분히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것들을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종 전염병, 뭐 수인성 이런 동물과 관련된 부분들의 단어가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그 친구 읽은 책의 목록, 그다음에 그 친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 친구가 발표한 자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진로 희망을 보지 않고서도 다른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통해서 그 친구의 생활기록에 나타난 사례들을 대학들이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올해 고3 친구들 학종 준비할 때 반드시 관련된 키워드 같은 부분들을 3학년에서 최대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에서는 자율 동아리 솔직히 별로 무의미합니다. 굳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30자면요 한 줄이에요. 근데 동아리 명까지 합쳐서 한 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율 동아리에서 결론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들 개별적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걸 통해서 평가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율 동아리가 한 줄이라는 얘기는 학생들 개별적인 모습들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저는 힙합바 자율 동아리를 계속 3년째 맡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랩하고 어떤 친구는 가사 쓰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비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활동들을 적을 수 없고 한 줄이면 어떻게 쓰냐면 평소에 가사를 작성해서 랩을 연습하는 동아리 이러면 끝납니다. 즉 자율 동아리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창체 동아리가 500자에서 얘가 30점밖에 못 적으니까 창체 동아리가 470자를 적을 수 있죠. 그만큼 기본 동아리가 3학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봉사활동에서는 올해도 개인 봉사 활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개인 봉사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작년부터는 개인 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작년 상황에서도 뭐 온라인 선풀 달기 이런 개인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대학들 입장에서는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봉사를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작년에도 개인 봉사를 할 수 없었고 올해도 개인 봉사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즉 개인 봉사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학들이 절대 크게 할 수 없죠. 즉 개인적으로 개인 봉사는 평가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즉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든 개인 봉사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교내 봉사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즉 교내 봉사로서 어떻게든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장, 학기당 하나죠.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뭐 보통 8월 달은 2학기니까 6개 아니고요. 고3 재학생은 무조건 5개만 반영하도록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을 학기당 여러 개 단 친구들은 그럼 그 상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8월 달에 이제 성적이 다 끝나고 나면 8월 31일 이전에 여러 개 상장이 있는 친구는 학생과 그다음에 담임쌤이 그 상장을 놓고 무슨 상장을 세팅할까 그 학기에 이렇게 보여줄까라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된 상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학부모님한테 반드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혹시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반드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학부모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올해 상장 어떤 것들을 세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첫 번째, 이 상장을 A대학에 지원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B대학 지원할 때 이렇게 세팅하고 대학별로 상장을 따로 세팅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세팅을 하면 그 세팅은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제공된다.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상장 세팅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공대로 예를 들게요. 공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수학이나 과학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대 갈 친구가 여러 개의 상장들 중에서 수학과 과학 관련된 상장들로 모든 학기를 세팅하는 거죠. 그죠? 학과와 연관된. 두 번째 세팅 방법은 똑같이 공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니면 담임선생님과 가만히 이 친구의 학교 생활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이 친구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뭐 동아리라든가 책이라든가 또는 성적이라든가 세특 이런 다른 영역에서도 이미 수학과 관련 역량들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어차피 5개만 딱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수학과학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상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니 상장만큼은 내가 수학학만 잘하는 게 아니다. 영어 말하기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모범상도 탔고 이런 다른 역량들을 보여주는 그런 세팅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뭐냐? 이따 제가 이제 어떤 화면을 보여줄 건데 보통 최상위권 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상장 보통 평균 3년 동안 60개 정도 탑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상장이 맥시멈 몇 개죠? 5개인 거죠. 즉 상장이 과거에 비해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5개예요. 근데 4개를 탔어요. 하나, 20%가 빠지는 거죠. 어차피 5개 상장들을 모두 세팅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상장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독서만큼은 어떤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독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 봉사의 영향력 줄어들 거고 상장 영향력 줄어들 거고 자율 동아리 줄어들 건데 독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진로희망 사라졌고 자율 동아리 무의미하고 개인 봉사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반영 못하고 상장 5개로 줄어들고 그럼 이 모든 비교과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세특이라고 하죠. 세특 교과 활동.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요.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교과, 사회과학, 즉 국영수 사과에 한해서 모든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해라 라고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교육부가 또 다른 지침, 이제는 모든 교과에 한해서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록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생활기록부에 글자 수가 줄어들고 삭제되고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질적, 양적으로 모두 늘어난 게 바로 뭐냐? 이 교과활동,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고3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기존의 평가하고는 100% 무조건 달라질 겁니다. 대학들은 뭐라고 하냐? 올해부터 평가는 세특 중심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전체 화면이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전체 화면 안 보여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머, 내 차 없어. 2층 가야 돼. 내 차 없어. 아이고. 2층 가야 돼. 나 1층에 있는 줄 알았어. 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특 중심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세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호스트 분께서 보시면 자,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저기 부장님 혹시 그 화면 보시면요. 네. 제 1번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방금처럼 소리 난 네, 지금 찾고 있어요. 분이, 찾았어요. 예. 해제 음소거 김현정님.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전영숙님도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전영숙님, 영숙 전이라고 돼 있으신 분께서 지금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1번, 2번 항목이 올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됐고요. 3번 항목도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보시면 올해 바뀌면서 문구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라라는 대상을 썼고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는 방향성에 노력한 경험을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작년에는 1번이 천자, 2번이 1500자, 3번이 천자였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항목에 1개 또는 2개 활동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개 또는 3개 활동, 즉 1번, 2번에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활동을 썼는데 올해 그게 1500자를 주니까 2개에서 3개 활동.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자율동아리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1번이 제일 유의미한 항목이거든요. 작년에는 3개에서 5개가 올해는 2개에서 3개예요. 그러면 학생이 광명북고에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사정관에게 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 2개나 3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개나 3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2개나 3개를 활용하는데 한 줄밖에 안 보이는 자율동아리를 활용하는 게 글쎄 약간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소개서도 결론은 작년보다 항목이 줄어들었고 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 자기소개서 자체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었겠죠. 즉 보세요. 작년의 서류평가는 교사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추천서는 사라졌죠. 자기소개서는 3개의 문항이 2개의 문항으로 또 3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남은 거죠. 근데 학교생활기록부도 보면 보통 교과에 비교과 활동이라는 창체에서 글자 수가 모두 줄었고요. 그렇죠? 아까 자율동아리 글자 수 줄었지, 향장 5개지, 개인봉사 올해 할 수 없지, 진로희망 안 보이지, 이런 여러 가지 비교과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세특만 유일하게 비중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올해 고3은 마지막 학생부 종합전형을 세특 중심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세특만 했을 때 얘기는 포인트는 고3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기 위해서 막 다른 것들에다가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 수업에만 열심히 잘 집중을 해도 세특 관리만, 수행평가 관리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시간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능으로 뽑는 대학이 보시면 자, 여기 보면 2021 수능이니까 올해 대학 1학년, 즉 작년 고3이에요. 여기는 올해 고3이고요. 비율입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올해 고3까지 오면서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으로 30%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나 고대나 뭐 이런 대학, 하얀색 대학들이 올해 30을 딱 마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학교 입시도 공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니 그렇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너희 16개 대학. 참고로 이 16개 대학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을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이라고 하잖아요. 그 15개 대학에서 이화여대하고 홍익대가 빠지고요. 거기에 숭실, 광운, 서울여대가 포함돼서 16개 대학입니다. 그럼 이 대학들은 왜 그러느냐? 이 대학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합친 비율이 45%가 넘어서 한대요. 45도 이상하고 논술을 합치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작년까지 수능을 했는데 이 대학들한테 2024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40을 완성해라. 그럼 고3까지 마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교육 하나의 단서를 더 붙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채워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올해 고3에 보세요. 작년에 이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28.9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약 3명 정도를 뽑았죠. 그런데 올해 38.8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서 약 10% 늘었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0%는 게 아니죠.
작년에 3명 뽑던 게 올해 약 4명을 뽑죠. 자, 3명 뽑다가 4명으로 늘어요. 어느 정도죠? 3분의 1 정도가 는 거잖아요. 즉, 정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실은 여기서 노란색 40%를 한 대학이 벌써 9개 대학이고 거기에다가 건대 39.9, 성균관대 39.5 거의 다 맞춘 거죠. 이 대학이 늘어난 게, 이 정시가 늘어난 게 대학들. 근데 아까 제가 추가 모집 말씀드렸죠. 정시에 작년에 추가 모집이 좀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이렇게 수능이 늘어난 게 올해 실은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럼 수능이 늘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능이 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수능이 늘었으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이 16개 대학이 이렇게 정시를 늘렸는데 작년에 국회의원 중에 강민정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교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 16개 대학에게 국정감사 때 공문을 냅니다. 너희 대학교가 앞으로 올해 고3 기준으로 정시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러면 너희들 정시에서 졸업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이 16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이 답변을 했는데요. 70% 가까이 됩니다. 졸업생의 비중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한 3분의 1 정도만 재학생 몫이고 나머지는 다 졸업생 몫이라는 거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은요. 학생부 종합은 90% 이상이 재학생 몫입니다. 따라서 수능으로 늘어서 올해 이 수능이 는 게 뭐가 있느냐? 당연히 뽑는 인원이 늘면 경쟁률은 떨어지겠죠.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합격선 하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늘어났을 때 수능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입 구조를 바꿔보자 했잖아요. 어려운 친구를 더 뽑으라. 뭐 이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올해 입시의 수시 지원 전략의 가장 큰 핵,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도권 대학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해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게 뭔가? 작년까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공부를 잘하는 학교건 못하는 학교건, 학교가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안 따지고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학교당 원서를 2장밖에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즉 학교당 추천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을 왜 만들냐면 이것도 조국 사태입니다. 조민 세계인재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특목고 학생으로 쉽게 합격되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에게 유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 직윤 전형을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당 합격자를 2명밖에 만들지 못하는 전형이잖아요. 이게 되게 공정하네? 그래서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이름을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 대학교 그 전형에 학교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그 개수를 제한하는 전형을 올해 만들자. 그런데 그 전형을 만약에 서류평가라면 어떻게 돼요? 서류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형만큼은 뭘로 해라? 내신 성적으로 뽑아라.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뽑으라게요. 대학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에 내신 1등급이냐. 이게 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대학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추천 전형, 아무나 원서를 못 쓰는 전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뭘 걸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걸겠죠. 이 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면서 아무나 원서를 쓰지 못하는 이 교과 전형이 올해 수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수시의 지원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 대학교에 새롭게 리셋된 전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먼저 첫 번째 수능. 자, 수능은 일단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수능이 가지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세특이 가지는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시에서는 어쨌든 내신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기존과 동일해요. 근데 여기 뭐가 또 들어가느냐? 기존과 동일하지만 수능의 영향은 작년보다 커졌고 세특의 영향은 작년보다 커졌죠. 근데 또 뭐가 들어가냐? 이게 들어갑니다. 교과 선택. 이미 3학년은 끝났겠죠. 분명히 올해 3학년들도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갈 때 광명북고에 개설된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죠? 근데 이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겁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대 갈 친구가 물리투를 안 들었다? 되게 신중하게 학과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입시는 수시에서 내신만 잘 따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수능. 그래서 9월 14일 날 고3 수험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8일 날 내 수험 생활은 끝난다라는 게 올해 고3부터는 거의 필수가 되었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는 작년 고3이고요. 여기는 올해 고3입니다. 실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교과가 1등, 올해도 교과가 1등. 작년에도 종합이 2등, 올해도 종합이 2등. 그러면 종합이 한 2%, 빨간색이 줄은 거거든, 줄고. 수능이 한 1.5 늘었다. 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어디까지나, 아까 광명북고 전화번호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02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광명북고 입장에서는, 광명은 실은 광명이 서울이더라고요. 전화는. 그러면 당연히 전국에 있는 곳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경험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겠어요? 인서울로 가야겠죠. 작년입니다. 작년은 종합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1등이죠. 즉 이게 아까 16개 대학의 수능 40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종합이 7% 줄고 수능이 늘었어요. 다시 아까 보인 16개 대학 플러스 2대 홍대를 합치면 작년에 종합의 비중 올해 확 줄고 수능이 는 거 보시죠. 1등. 종합이 10%까지 줍니다. 수능이 늘고. 최상위권 대학 가면 작년 거의 절반 가까이 뽑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 대학교 가면은 아직은 종합 1등입니다. 그렇죠? 종합과 수능에 이 늘고 준 비중 보이시죠? 그걸 하나로 보여드리면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가 1등이지만 올해 고3이에요. 수도권만 하더라도 그 16개 대학에 40으로 늘어난 것 때문에 종합보다 수능이 더 많이 뽑습니다. 그죠? 그러나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는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전년 대비 보면 종합전형에 줄어든 비중 보이시죠? 그죠? 종합이 대폭 줄었다. 종합이 줄었다. 즉 종합에 뽑는 인원이 줄었다. 그 말은 즉슨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합격선이 올라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은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뽑는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고, 그건 합격선의 하락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과와 종합이라면 교과가 더 높은 숫자로 합격하고 종합이 더 낮은 숫자에도 합격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올해 종합의 합격선은 올라갈 거고요. 교과 합격선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합격선 차이 자체가 올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다. 즉 교과 종합의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역시 수능 역시 보통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에 대한 부분들은 문수영님, 저기 마이크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그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보시면 정시가 늘었으니 당연히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보다는 더 정시에 합격하기가 좀 더 용이해졌다라는 부분들의 말씀들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색깔은요, 수능 체제가 없는 겁니다. 수시에서. 여기에 수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요, 수능 체제가 있는 겁니다. 파란 색깔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겁니다. 최상위 7개 대학의 포스텍을 포함해서 8개 대학을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어쨌든 종합이 가장 많이 뽑죠.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 세 개 대학교는 작년까지 교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 때문에 올해 1000명 정도 교과가 이 그룹에서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상위권 서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면 다 수능 체제가 있죠. 물론 수능 체제를 준비하지 않고서도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면접형, 고려대 계열적합형,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작년보다 인원이 엄청 줄었어요. 되게 합격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합도 4개 대학에서 체제를 걸고 있죠. 그다음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쨌든 1점대의 친구들입니다. 1점대의 친구들. 1점대의 친구들이 이 대학교에 도전을 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수능 체제도 염두에 둔, 즉, 이 대학을 희망한다면 내신 1점대에, 즉, 내신 관리, 세특 관리, 종합전형 준비하기 위한, 그 다음에 수능 체제 관리,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 원활한 수시의 지원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이 대학의 정신은 다군이 없죠. 가군과 나군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작년에는 서울대가 가였는데 나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대가 나였는데 다시 가로 도망갔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에 있던 서강대가 나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 발생됐지만 가나가 서로 위치만 바꿨다 뿐이지 윗결에는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학입니다. 참고로 아까 앞에는 제일 최고의 대학들은 이 교과 전형이 늘어난 부분 523명, 여기 500명 가까이 이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교과의 합격선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한양대나 이화여대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 전형의 합격선까지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여기는 이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도 작년보다 종합이 10%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률적인 부분에서 높게 형성되는 게 바로 이 8개 대학이거든요. 중경예시, 건동홍숙. 이 대학의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왜? 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논술 전형의 비중이 제일 커요. 12.1이나 되죠. 근데 이 대학은 또 종합전형도 컸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 세 개 대학교가 원래 학생부 교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즉 이 대학들은 뭐냐면 수능에 대한 비중도 가장 많이 늘렸고요. 논술도 비중이 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축소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적어도 15대 1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작년까지는 3명 뽑다가 올해 4명 뽑다가 올해 3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4명일 때 15대 1이었으면 3명 60명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게 올해 3명으로 줄으면 20대 1로 늘어나는 거죠. 즉 이 대학교의 올해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이 대학교의 교과전형은 중앙대를 예로 들면 중앙대학교가 교과전형이 보통 합격선이 1등급 후반대에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3개 대학교에서 1000명이 늘었죠. 그 부분이 분명히 중앙대 입결을 영향을 주겠죠. 작년까지 1등급 중후반대였는데 이게 올해 2초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즉 뭐냐? 교과전형 합격선은 여기까지 약 2200명이 늘어서 교과전형 합격선은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이 대학교 종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종합전형 경쟁률이 늘어날 거고. 왜? 가장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전형 합격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의 보통 교과를 1.6에서 1.9까지를 생각하고 중대 다빈치를 한 2.5까지 합격선을 생각했다면 중대 다빈치 2.5는 올라가겠죠. 2점대 초반으로. 중대 교과는 떨어지겠죠. 2초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교과가 합격선이 높게 잡히고 종합이 더 낮은 숫자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8개 대학은 종합이 올라갈 거고 교과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교과 종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심하게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최저 합격자는 되게 이상한 합격자로 오히려 교과가 더 낮게 합격선이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학교가 올해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종합에 대한 경쟁률을 가장 많이 고심해야 되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대학교 오면 이제 다군이 생기죠. 다군, 중대, 외대, 건대, 홍대. 이 다군이 실은 가군과 나군보다는 다군의 합격선이 왜냐면 앞에 대학에서 다군이 없었잖아요. 그럼 세 개 원쓸 때 다군 여기 쓰겠죠. 여기 중대 다군을 쓰는 친구는 중대 가나를 쓰는 친구가 아니라 앞에 있는 페이지에 가나를 쓰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다군의 합격선이 되게 높게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실은 전년도와 이 국승세단 라인부터는 전년도와 큰 틀의 전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의 변화가 이 대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뭐냐. 앞에 있는 15개 대학에서 교과가 늘었기 때문에 합격선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 대학교 교과의 합격선도 영향을 주겠죠. 앞에 있는 종합전형에서의 경쟁률이 줄어든 부분들이 합격선을 땡기는 부분들이 이 대학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즉, 이 대학교들에서의 전년도와의 어떤 전형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앞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에서의 입결의 변화는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 변화가 분명히 이 대학교 원서 쓰는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대학이 내려가면 보시면 종합은 검은색, 교과는 빨간색.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 왜? 종합은 서류평가를 높게 보니까 굳이 수능 체제를 걸 수 없는 거고 반면에 교과는 네가 어느 고등학교 교과인지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수능 체제를 거는 거죠. 그리고 대학의 레벨이 내려갈수록 교과의 비중이 조금씩 커질 거고요. 종합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 대학들 경기도권이죠. 종합이 좀 더 교과가 좀 더 올랐고 종합이 좀 더 줄었죠. 그리고 색깔 검은색 이런 특징들 그런 논술 올해 가천대학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더 경기도권 더 낮아지면 이제 교과도 수능 체제를 걸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못 거는 대학들이 생긴다. 종합도 이제 보면 아예 교과가 더 훨씬 많이 뽑죠. 이렇게 역순열 현상도 생긴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점 국립대는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게 거점 국립대는 교과가 훨씬 많은 비중으로 수능 체제를 걸고 뽑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국립대를 가잖아요. 그럼 종합전형보다 참고로 녹색은 뭔가요? 녹색은 의치안만 체제를 거는 것이 녹색입니다. 이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가게 되면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종합 전형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 상위 15개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점 국립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납부금이 싸다가 아니고요. 올해 지금 LH 사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보면 LH 본사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즉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공기업입니다. 작년 말에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가 올라갔을 때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과거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올해부터 의무입니다. 의무. 올해부터 공기업들은요. 신입사원을 공채할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반드시 그 지역 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역 인재가 뭐냐라는 거죠. 지역 인재가 뭐냐.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닙니다.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아닙니다. 그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입니다. 그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남양주는요, 강원대가 가깝거든요. 실제로 저희 그 학교 동네에서 전철이 다닙니다. 강원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강원도에는 뭐가 있냐 봤더니 한국관광공사가 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강원도 대학 출신자를 30% 이상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강원대학교하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건강과 관련 학과라든가 또는 관광 관련 학과들을 갔을 때 이런 데 취업하기가 되게 좋겠죠. 선생님, 저희 아이는 식품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전북대학교 식품영양을 가야 돼요. 왜? 그쪽에 식품연구소가 다 있거든요. 이걸 가장 반증하는 게 바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전남대 전기공학과는 다른 공학과보다 입결이 수시에서도 한 0.1등급 정도 높고요. 정시도 평균 100분이 10% 정도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전이 전남 나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대 전기공학과 한전에 거의 다 취업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거점 국립대학교는 양질의 취업이라는 공기업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문계 여학생들이 로망, 초등교육.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초등교육 작년 입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시 입결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보통 초등교육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100분이 93, 94 정도 돼야 지방 가요. 그런데 작년에 대구교대 있잖아요. 작년에 평균 100분이 79가 갔습니다. 올 3등급이 교대를 간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교대는 앞으로 들어가기는 더욱더 쉬워지지만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발생되겠죠. 광주교육청이 10년 전에 초등교사 350명 임용했습니다. 작년에 10명 임용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300명 넘게 뽑는데 10명 뽑아요. 광주교육청에서. 이런 상황들. 제가 보기에는 교대 합격수는 올해 당장 떨어질 겁니다. 2등급 초중반 때까지도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교대는 들어가기는 갈수록 쉬워지지만 교사가 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렇듯 대학들은요, 그리고 교대는 종합과 정신학원이죠. 대학들은 어떤 그 자신의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과 비슷하게끔 어떤 전형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수능 체제를 건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어떤 그 어깨를 맞춥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대학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고3에서 그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2015 교육과정은 작년 고3부터 적용이 되기는 되었는데요. 근데 올해 고3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새롭게 들어오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올해 고3은 학생 수가 작년 고3에 비해 살짝 더 많습니다. 한 13,000명 정도 더 많은데요. 그러나 수능 응시료는 100%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졸업생들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이게 재수생, 삼수생 자체가 줄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 때 입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시인원 증가의 입결 하락, 직윤에 의한 지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이과 통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작년의 고3이고요. 이건 2020년 작년 고3입니다. 여기는 2015 교육과정이 아니었고요. 여기는 2015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빨간색이 자연계입니다. 원래 자연계들이 공부 잘해요. 더 잘해요. 그러나 보시면 인문계들이 더 많아지는 선도 있죠. 근데 여기는 없죠. 이게 뭐냐? 자, 2019년 고3까지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지 않고 구분이 됐었죠. 수학입니다. 수학. 즉 뭐냐? 이때는 문과 애들도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문과끼리 평가니까. 그러니까 이 잘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되냐?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학에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반면에 이때는요. 자연계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끼리만 수학을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면서 불구하고 등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죠? 문과 애들이 인문계 성향의 아이들이 밑을 깔아주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에서 높은 등급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계는 내신 성적이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아졌고요. 인문계는 내신 좋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든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연계 친구들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내신 등급이 좋은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 학교를 예로 들게요. 재작년에 저희 학교 문과 1등은 내신이 1.2였습니다. 그래서 서영고 원서를 써서 연대학교에서 연대를 갔고요. 작년에 이제 근데 고3 부장님이 내려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좀 깝깝하다고. 왜 그러니까 올해 문과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내신이 몇이냐 1.47이래요. 그래서 서영고를 써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제가 그랬죠. 당연히 써야 된다고. 왜? 이 친구 1등이지 않냐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자연계가 내신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걸 보고 대학들이 야 자연계가 숫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자연계를 더 많이 뽑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계 숫자가 많아지고 인문계 숫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문자연 예년과 똑같이 뽑거든요. 즉 그래서 재작년에 1.2가 전교 1등자 서영고를 썼다면 작년에 1.47 계속 전교 1등이니까 서영고를 써야 한다.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문과 학생이 내신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학교에서만 발생하면 그 친구가 원서 쓰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2015 교육과정에 문이과 통합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서영고 썼고 똑같이 연대학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계는 좋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요. 인문계는 좋은 숫자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볼게요. 그러면 작년이신데요. 작년 2015 교육과정이랬죠. 여기가 작년, 여기가 재작년이에요. 보시면 서울대 직윤, 아까 학교당 2명만 원서를 쓰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문계열은 270명의 지원자가 줄었고요. 자연계는 160명이 늘었어요. 여기 전체로 예천까지 본 거고요. 그럼 뭐죠? 자연계가 더 추천을 예년보다 많이 받았고 인문계는 예년보다 추천을 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시면 재작년에는 인문계가 더 많이 썼는데 자연계가 더 많이 썼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작년이니까. 서울대만 그랬나?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으로 학교한 전형이 한양대 최고 내신만 보거든요. 둘 다 줄긴 줄었지만 인문계가 더 많이 지원자가 줄었어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추천받는 전형인데 인문계가 251명 지원자 줄고 자연계 늘었죠. 중앙대도 추천 전형인데 인문계가 50명 줄고 자연계 늘었어요. 그죠?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만 그럴까?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고교연계 추천받는 전형인데 인문계 지원자 280명 줄고 자연계 늘었고 여기 추천을 안 받아도 인문계가 1103명 줄고 자연계 늘었고 동국대는 둘 다 늘었어요. 근데 인문계가 더 조금 늘었죠. 예. 즉 인문계는 좋은 숫자가 줄었다. 자연계는 좋은 숫자가 늘었다. 결론 무슨 말일까요? 자연계 친구들은 나만 좋은 숫자인 게 아니라 나처럼 좋은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서 쓸 때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인문계열 성향의 학생은요. 내신 등급으로 똑같이 자연계와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인문계에서 몇 등이냐라는 부분들로 과거 2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인문계 전교 2등이 어디 있었는지 그 개념으로 원서를 즉 등수 개념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지 그걸 숫자 절대평가 개념으로 1.5니까 1.6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인문계는 과감하게 써도 된다. 자연계는 조금 신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인문계열이고요. 여기 이제 자연계열인데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두 전형 모두 갈수록 합격 사례의 등급이 더 낮은 숫자가 합격하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인문계 훨씬 더 딱 낮은 숫자가 합격했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작년부터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그런데 또 왜 갈수록 1.19에서 1.25에서 1.31로 1.24에서 1.2, 1.24, 1.13, 1.4 왜 갈수록 합격 등급이 낮아질까?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이렇게 더 낮은 등급이 계속 합격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왜 그런지. 자, 이 페이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페이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요. 대학교 2학년이고 대학교 1학년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3학년 때 전국의 학생이 100명이라 치면 2020년에 정말 10명, 딱 10%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더 줄었고요. 정말로 고3 학생 수를 비교하면 전국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가 90명으로
90명에다 8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명일 때, 전국의 학생이 100명일 때 11등까지 인서울대학 갈 수 있다 칠게요. 100명일 때 11등까지. 그러면 90명일 때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80명을 주면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0명일 때 11등 가면 90명일 때는 9.9명 가고 80명일 때는 8.8명 가겠죠? 라고 하는 부분들로 답변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요. 교육부와 대학교의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교육부가, 이게 즉, 학생 수가 줄면 대학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육부가, 야, 전국의 학생 수가 100명에서 90명으로 10% 줄었잖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동일하게 모집 정원 10% 줄여. 이렇게 하고 있나 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추가 모집 보셨죠?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학생 수는 100명에서 9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어도 대학교 모집 인원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명일 때 11등까지 인서울대 갈 수 있으면 그대로 뽑기 때문에 90명일 때도 11등까지, 80명일 때도 11등까지 인서울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00명일 때 11등의 내신과 80명일 때 11등의 내신은 당연히 80명일 때 11등의 내신이 더 안 좋은 내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한양대처럼 갈수록 더 낮은 숫자 학교가 주는 환경이 뭐냐면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고3은요, 작년이 80명인데 올해 고3은 81명 정도 됩니다. 81명.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합격선은 그대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이게 그럼 수시만 그러냐? 정시도 마찬가지겠죠. 100명일 때 11등의 100분위는 89인데요. 여기는 88이고 86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수능을 보는 응시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100분이 89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100분이 86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똑같이 뽑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올해 정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명 뽑다가 4명, 즉 올해 정시가 서울권 대학이라면 11등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4명에서 15등까지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11등까지만 뽑아도 100분위가 86으로 갈 수 있는데 15등까지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분위가 80에는 70까지 떨어져요. 즉 뭐냐? 인서울대학교의 최상위권의 합격선의 변화는 없겠죠. 서영고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동 홍수만 내려가도 아니면 뭐 상명대 이런 데 라인만 내려가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훅 떨어질 거죠. 그래서 정시의 합격선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 학생 수 줄어드는 게 수시에서도 더 낮은 숫자가 갈 수 있고 정시도 더 낮은 숫자 갈 수 있으니까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느냐? 100명일 때 1등급은 4명 나오겠죠. 그런데 90명일 때 1등급은 3.6명으로 줄게 됩니다. 80명이면 3.2명.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은 등급으로만 적용을 하잖아요. 즉,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만족하는 학생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럼 수능 최저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수능 최저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대. 근데 나는 11월 18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통과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능 최저 기준에 의한 수시 대박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늘었다. 아까 추가 모집 12월 27일까지.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통과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학교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 올해 수시는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했는데 그러면 수능 최저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이 영어를 활용해야겠죠. 왜? 이 영어는 학생 수 감소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90 넘으면, 80 넘으면, 70 넘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아까 작년 고3에서 학생 수가 대폭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학들한테 물어봤어요. 작년 학생 수가 대폭 줄었으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떨어졌죠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작년에 살짝 올랐대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작년 영어가 역대 수능 영어 중에서 가장 쉽게 났거든요. 즉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에는 영어의 난이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때 영어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와 연결되는 거죠. 1등급이 상대평가면 4%, 7%, 12%, 1, 2, 3등급인데 작년 기준 1등급 12%, 3배죠. 2등급도 7%인데 16%, 2배죠. 3등급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3등급까지가 23%인데 3등급까지가 거의 50%.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올해 영어는 작년도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작년 고3은요, 4월 달에 개학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 고3에게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고3은요, 3월 2일부터 딱 개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업은 1, 2학년들에게 적용되지 3학년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해 고3 학생들에게 학습량 부족이란 말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 올해부터 수능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1점대인 친구는요, 영어 1등급 맞아야 됩니다. 내신이 2점대인 친구는 영어 2등급 맞아야지 지원할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에 무리가 없습니다. 내신이 4등급까지는 영어 3등급 맞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에 최저 때문에 합격한 사례 생깁니다. 1점대는 내신 1등급, 내신 1등급은 영어 1등급, 내신 2등급은 영어 2등급, 내신 3, 4등급은 영어 3등급을 맞는 게 올해 수능 최저 충족으로 인한 수시 대박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수능 얘기했으니까 올해 바뀐 수능으로 넘어갈게요. 자, 올해 수능 독수하고 문학이 공통 과목으로 76점이 출제되고 학부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4점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를 치렀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교육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공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한 2점 정도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언어와 매체를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선택했거든요. 자연계 친구들은 실은 수학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자연계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할까? 간단합니다.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가끔 그 지필고사 감독하다가 이제 국어선생님이나 사회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조금 이제 제가 좀 갑갑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다음 주어진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수학은 답 아니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가장 답인 것은 이게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언어와 매체 중에 이 언어가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은 맞고 틀리고겠죠. 그 다음에 또 자연계 친구들이 그 지문 읽는 거에 좀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지문이 짧거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좀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뭘 선택하나 유리하는가요? 라는 부분들은 실은 이 자연계와 인문계가 독서와 문학을 누가 잘 보나요? 라고 보면 독서와 문학은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선택해 유불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3문은 언어 매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유불리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달라요. 수학은 왜 다르냐?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독서 문화도 잘 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요. 여기는 인문계 친구들이 확통을 볼 건 뻔하고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볼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 수투의 점수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 수투의 점수가 100% 더 좋을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능은요, 그 공식 되게 그 복잡한데 그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유리하냐면요. 공통 과목을 누가 더 내보내요. 미적분 집단이 수원 수투를 가장 평균이 높을 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집단이 더 유리합니다. 확통 빵점, 미적분 빵점, 미적분 빵점이 더 점수가 좋습니다. 표준 점수가.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게 이제 그 성적 산출 구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독서문을 반드시 잘 본다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 없지만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수를 반드시 잘 본다. 이건 반드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통 90, 미적분 90, 기하 90이면 미적분 90이 확통 90보다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맞을 겁니다. 그럼 문과 애들이 미적분 보면 되겠지. 근데 미적분을 문과 애들이 볼 수 없잖아요. 문과는 확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은 미적분에서 똑같이 80점 만점을 맞았어요. 80을 맞아요. 똑같이. 근데 어떤 친구는 공통을 다 맞고 80이고요. 어떤 친구는 선택을 다 맞고 80. 분명히 80인데 다르잖아요. 또 하나. 공통을 다 맞은 80이 더 표점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택 과목, 노란색의 뭐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게 아니고 실은 하얀색 공통 과목 점수를 잘 맞으면 잘 맞을수록 더 유리하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어차피 공부한 과목들을 선택할 것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은 뭐다? 딴 게 아니다. 하얀색 공통 과목들을 점수를 더 잘 맞는 노력들을 하는 게 유리한 수능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전년과 똑같이 절대평가고요. 탐구는 사탐, 과탐, 사탐 9개, 과탐 8개를 알아서 볼 수 있지만 문과 친구들이 절대 과탐을 보질 않겠죠. 자연계 친구들은 사탐을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과탐을 봤을 때 자연계학과의 원서를 쓰는데 별 제약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아랍어를 선택한 친구들은 대폭 사라질 건데 중요한 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이걸 활용하는 대학교가 거의 없다. 계륵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 공통 과목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우리 대학교 인문계열학과 올 때 뭘 봐야 돼? 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대학은 전국에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학과 오려면 수학은 반드시 확통 보면 안 돼. 탐구는 사탐 보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 대학이 60개, 66개인데요. 그러면 이게 66개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픽스 요구하면 거기에는 과탐은 따라갑니다. 빨간색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60개에서 빨간색 제외하고 밑에 대학 추가하면 과탐 6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 나양을 선택하면 유리하겠지. 올해는 자연계 친구들이 확통을 간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구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 친구들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는 게 맞다. 인문계 친구들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미적분과 기하를 안 배웠겠죠. 안 배운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건 되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은 확통을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구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다시 한번 포인트는 독서 문학이 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느냐인데 중요한 건 화법과 작문이 문제는 쉬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문이 있으니까 언어와 매체는 문제는 어려우나 지문이 없다라는 것들. 이 두 개의 차이. 개인적으로 엄매가 조금 더 높을 거로 예상되지만 이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학의 포인트는 뭐냐? 수학은 수원수투 문항이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의 점수에 의해서 조정되는데 결론은 공통 과목 잘 보게끔 노력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시에 대한 전형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작년 경쟁률 탑 30입니다. 보면서 느낀 게 참 대한민국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 BTS 짱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보시면 다 논술이죠. 왜 이렇게 논술의 경쟁률이 높을까요? 간단하죠. 내신의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즉 내신이 낮아도 논술로는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의 경쟁률이 높다. 아이고, 박선미님 이거 지워주세요. 박선미님
이거 화면 지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논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딴 거 아닙니다. 내신이 아니고 논술 잘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쟁률은 당연히 높겠죠. 왜? 내신에 상관없이 쓰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 수능 체제를 대부분 겁니다. 근데 걸어는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49명을 무찌르면 내가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경쟁률이 50대 1이란 건 뽑는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이 원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49명이 아니라 490명을 이겨야 10명 안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 잘 쓰고 떨어집니다. 왜? 잘 쓰면 한 30등 되거든요. 안 돼요. 논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가 막히게 잘 써야 된다.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역시 250명이 살아있습니다. 240명을 이게 합격된다. 논술이 최고다라는 말씀들. 올해 논술 실시한 대학인데요. 논술은 100에서부터 60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60도 나머지 학생부겠죠. 결론은 뭐다? 논술이 합격을 좌우한다. 빨간색은 뭐라고요? 수능 체제가 있는 겁니다. 인문계열 수능 체제 기준이고요. 자연계열 체제 기준입니다. 노란색은 뭔가요? 영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균관대하고 충주대는 이게 영어를 제외한 기준입니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데에 비해 더 높다라는 걸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나머지 다른 거고. 그러면 여가 자연계열인데 주황색은 뭔가요?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 오려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봐야 돼. 탐구는 과탐 봐야 돼를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쌤, 서강대는 하얀색이니까 확통 보고 사탐 봐도 되나요? 예, 확통 보고 사탐 봐도 됩니다. 동국대 녹색은 뭔가요? 녹색은요,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안 보고 확통 봐도 돼. 하지만 탐구만큼은 과탐 봐야 돼. 요구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올해 되겠고요. 올해 가천대학교가 새롭게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대 세종, 수원대, 한기교대, 한국산업기술대 이런 대학들. 작년 논술 경쟁, 연세대 원주도 의대 빼면 이 대학교의 논술 경쟁률이요. 10대 1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논술 빵꾸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술만 잘만 준비해서도 충분히 이런 대학교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작년 경쟁률 보시면 빨간색이 40대 1이 넘어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녹색이 30을 넘어가는데 결론 뭐냐? 논술 경쟁률은 대학 레벨이 논술 경쟁률을 좌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연세대 원주도 26대 1인데 의예과를 제한 순간 8대 1인가 7대 1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 네, 논술 잘 쓰면 된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요.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이 중요한데요.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은 어머님들도 확인할 게 없어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가시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거기에다가 자녀의 생기부 기록, 생기부 등록 다 입력하면 대학별 내신 확인할 수 있고요. 7월 달 정도 되면 대학별 내신의 대학별 전년 6개월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통하면 부모님들도 충분히 대학별 내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과전형의 핵심은 뭐다? 수능체제다. 즉 뭐냐? 수능체제 통과 못하는 1.0보다는 수능체제를 통과한 3.0이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전년도 교과, 올해 교과예요. 그래서 교과별로 한번 전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건동 라인이 가장 학생부 교과로 인원이 늘었어요. 즉 상위 15개 대학이죠. 여기가 이렇게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 대학교의 교과전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근데 중에 떨어진 입결이 그 다음 보면 이 2,000명 늘었다가 그냥 비슷비슷해지잖아요. 나머지 밑에 대학들의 교과 전형에 대한 그 증감은 그냥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이 대학교의 입결의 그 중요성이 밑에 대학교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이 2,056명을 기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떨어질 건 뻔하니 그 부분들이 밑에까지 대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교과는 보면 수능체제를 주지 않은 데가 연세대니까 면접을 어려운 재시문 면접 한양대가 유일합니다. 최저하고 내신만 뽑는 그래서 높은 슈퍼내신만 합격 가능하겠죠. 나머지 이대도 면접 그 다음에 동국대는 서류 나머지는 수능체제 기준.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인문계, 자연계 체제인데요. 보면 자연계보다 인문계 체제가 더 높죠. 문과는 3개하고 이과는 3개함 6. 역시 이제 또 하나 올해 수능에 엄청나게 단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똑같은 점수여도 비교분이 더 채점이 높을 거라고. 왜? 공통 과목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3월 달을 저희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왜냐? 이렇게 확통은 확통끼리 줄을 서고 미적분은 미적분이 줄을 서고 기하는 기하끼리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맞추면 걔들을 한 줄로 세워서 거기서 1등급을 골라요. 그런데 과연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1등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금 1%대 봅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이게 뭐가 똑같냐면 제가 아까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에서 내신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수능도 똑같아요. 문이과 통합되면서 걔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운 순간 확통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1등급, 2등급을 받는 학생들 숫자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 문과 학생들이 더 공부 못하는 거, 수학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학들은 뭐냐? 작년 기준으로 보고 작년에는 수학 나영, 문과 애들은 문과끼리 수학을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더 수능 체제 통과하기가 수월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고대조차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의 체제를 더 높게 잡았어요. 근데 세계를 반영하면 수학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학들 인문계 친구들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뒤집으면요. 이걸 만족하는 순간 수능 체제 3개와 5를 만족하지 못하는 1.0 아무 의미 없죠. 3개와 5를 만족한 4.0 대학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중앙대도 인문계가 더 최저가 높죠. 그죠? 홍익대도 높죠. 이렇게 인문계 체제를 더 높게 잡은 이런 현상들. 근데 인문계가 최저를 오래 통과해서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인문계는 가뜩이나 내신에서 자체도 좋은 숫자가 있는 내신들이 별로 없는데 좋은 내신이 없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까지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니 인문계열의 합격선 하락은 자연계열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게 올해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 친구들이 겪게 될 나쁘게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좋게 말하면 역전, 대박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합격 사례 2.5 넘어가는 사례 수두룩박둑 나올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학부터는 전년도하고 여기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인원이나. 그러나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앞 페이지에서 합격선이 떨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대학이 좀 내려오니까 주황색이 별로 사라졌죠. 그렇죠? 대학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2기함 6 영어 3등급의 가능성 여기가 작년에 2등급 중반대에 합격선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2등급 후반대까지도 밀려고 3등급 초반대까지도 가는 현상들이 올해 100% 발생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권이 되겠는데 역시 수능 체제를 걸죠. 거의 서울권과 비슷하죠.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연세대 미래하고 고대세종은 왜 일이 없나요? 여기는요. 의대가 되겠고요. 약대가 되겠습니다. 약대 올해 최저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까 아무나 원서를 못 쓰는 전형 수도권 대학이 모두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 좀 하위권 대학이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체제를 걸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 42개 대학교가 뭐 각각의 뭐 퍼센트로 우리는 2명 쓸 수 있어 뭐 우리는 11% 쓸 수 있어 우리는 5%나 10명 중에서 알아서 골랐어 이런 식으로 각 대학교가 추천 인원들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싹 합쳐보니까 한 학교에서 44% 플러스 159명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47명이거든요. 그 중에 위탁을 12명 가서 335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330명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하면 굉장히 내신 좋은 친구들이 원서를 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꼭 내신 좋은
이 1점대 친구들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닌 더 낮은 친구들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원서를 3등급, 4등급도 추천을 받는 그런 대학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도 이런데요.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단국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저희 학교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동네에서 단국대를 다니려면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단국대를 안 가고요. 국민대나 과기대나 광운대를 갑니다. 그럼 자 무슨 말이냐?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다른 뭐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라면 2등급 중반대 친구들이 단국대 추천 받으려면 받을 거예요. 8명을. 근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8명이 100% 안 나올 거거든요. 8명 추천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신 4.0인 친구가 쌤 단국대 안 쓰면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래 너 써봐라. 뭐 빵꾸난 것보다는 원서 채워서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4.0 친구가 원서를 씁니다. 당연히 수능 4.0이니까 단국대학교의 최저 합격은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 빨간색이라는 거죠. 이 친구 수능 최저를 통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능 최저를 통과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최저 충족하는 게 얼마, 5일에서 7일로 이틀이 늘었으니까 사람은 4.0한테도 전화가 번호 가면 그 친구는 4.0이라는 숫자 때문에 합격을 한 건지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합격한 건지 그럼 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최저의 영향이 커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대하고 경인고대는 왜 노란색인가요? 다 교과로 뽑으랬는데 이 두 대학은 우리는 교과로 내신을 뽑을 수 없다. 종합을 뽑겠다라고 한 두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 하나의 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 성취평가제로 성취도로 A, B, C로 나옵니다. 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든 게 중학교는 90 넘으면 A인데 여기는 고등학교는 등급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 뭐냐? 80 넘으면 A, 60 넘으면 B, 60 미만이 C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제에서 활용하는 대학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A를 맞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대학교 가려면 당연히 내신으로 2등급, 3등급 나오면 안 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진로 선택 과목 보면 A의 비율이 30, 40 나옵니다. 30, 40 나오면 상대평가 기준으로 4등급, 5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학교 원서 쓰는 친구들이 4등급, 5등급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를 맞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B 맞으면 떨어지나요? B를 맞으면 떨어질 대학은 3개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정도는 B 맞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제하고 다른 대학은 B 맞아도 2등급 쳐주니까 즉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뭐냐?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포인트는 뭐다? 결론 수능 최저가 올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올해 평가는 100% 바뀔 겁니다. 세특 중심의 평가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올해 친구들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불리하진 않을까요? 예, 오히려 불리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원격 수업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졸업생과의 생기부 기록에서 차별성을 준다. 오히려 그런 것들 대학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가 있고 없고 면접이 있고 없고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아니다. 지금은 그냥 내신 관리, 기록 관리하면 된다. 그럼 이건 언제 고민하는 거냐? 8월 말 31일까지 생기부가 세팅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실제 원서를 쓰는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할까라는 그 시점에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종합전형 준 거 보셨죠? 종합도 준 걸 제가 쭉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대, 건대 라인에서 가장 많이 줍니다. 그러면 아까 교과가 가장 많이 주니까 거기 합격선에 하락이 예상된다면 거꾸로 여기까지 가장 많이 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학들의 종합전형의 입결의 변화가 가장 클 거라는 얘기죠. 3,900 하다가 비슷합니다. 또 그래 밑에 좀 줄긴 줄어요. 어쨌든 여기도 줄긴 줄지만 기준으로 또 한 번, 두 번에 줄긴 줄지만 어쨌든 이 15개 대학의 라인에 올해 종합전형의 입결의 영향이 가장
변수가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서강대도 2개 하다가 하나, 건대도 2개 하다가 하나, 경희대도 2개 하다 하나, 건대 2개 하다 하나. 실제로 대학들이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 면접입니다. 올해 추천서 없어졌죠? 자소서 줄어들었죠? 생기부 줄어들었죠? 그랬을 때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불은 뭐냐? 면접입니다. 대학들 면접에 되게 신중을 기할 거예요. 물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는요. 면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학들은 면접을 못 하는 대학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보세요. 서울대가 2배수 하죠. 다 하고 2배수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대는 2.5배수 하고 4배수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대 합격한 애들 중에서 서울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가 쪽팔리지만 연대, 고대를 보내야 되니까 5배수하고 6배수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대학들은 서영고를 보내려면 10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면접을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면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 대비가 필요하다. 면접 대비 언제 하는 거냐? 평상시 하는 겁니다. 수시원 수업 끝나고 1단계 합격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면접 대비 하잖아요. 애들 기본적인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 준비는 평상시 발표, 토론, 수업 시간에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은 제가 3학년이 되면 제발 말 좀 또박또박해. 그거 자체가 면접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축소는 살짝 있었지만 실은 앞페이지에는 15개 대학의 입결의 변화가 여기에다가 누적돼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역시 대부분 면접들을 실시하는 부분들 면접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를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면접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럼 면접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은 없는 전형의 합격선이 살짝 더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좀 낮은 숫자로 합격을 요한다면 면접 있는 전형 가서 뚫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종합전형에서도 체저가 있는 대학들이 몇 개 있었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의대약, 의치안, 체저 걸고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별 경쟁률, 학과에 미친 애들이 쓰는 전형이잖아요. 봤더니 인문계 보면은요. 콘텐츠, 홍보,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다 같은 학과입니다. 과거의 신방과,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이쪽 관련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얘들도 그쪽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PD 요새 많이 해서요. 자연계열은 어떤 성향이 있냐? 물론 이제 의치안이 있고요. 보건계열 있고, 그다음에 생명 보시죠? 생명 기반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생명 기반에 대한 경쟁률이 좀 높다.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이 물투를 좀 많이 안 한다는 부분도 되겠고요. 또 이 생명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이 높은 게 뭐냐면 피트, 약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고3 졸업생들은 피트를 물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2년을 마치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피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생명 관련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 전년도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포인트는 뭐다? 이겁니다. 실은 과거와 똑같은 내신 반영하고 세특 반영하고 반영할 건데 중요한 교과 활동은 줄어요. 얘는 올라요. 근데 이제 얘가 올해 새로 들어옵니다.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냐? 이게 실은 굉장히 올해 평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가는 친구가 경제를 안 들었다? 공대가 가는 친구가 물투를 안 들었다? 정말 학과에서 신중을 좀 기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올해의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들을 반증을 보여드릴게요. 2023 이건 올해 고2 친구죠. 이 고2 서울대가 이 고2 친구들에 대한 입시 전형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요. 정시에도 지역 균형을 만들면서 뜬금없이 교과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들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교과 평가. 서울대 교과 평가 뭐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능 만점자도 B 하나를 맞으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과 평가는 다 A를 맞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과 평가를 뭘로 하는데 과목 이수 내용,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즉 어떤 과목 들었냐? 두 번째, 내신. 세 번째, 세특. 그런데 이거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겹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질 거냐? 수능, 내신, 세특, 과목 선택. 예, 그겁니다. 서울대 예신데요. 공대를 가고 싶냐? 공대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A를 맞으려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투나 화투나 기하 중에서 2개 이상 들어야 된다. 내신은 1에서 2등급, 진로 선택은 A 맞고 세특 잘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서울대는 정시에서 이거라면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 정화 100이거든요. 정시에서도 얘를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얘기는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는 얘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포인트는 뭐다? 내신, 과목 선택, 세특 중심의 평가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3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특 중심에. 그래서 마지막 3학년 1학기 마지막에도 수행평가를 되게 중시해야 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는 올해 늘었죠. 정시는 지금 고민할 게 아니죠. 왜? 어차피 수능 성적이 나와야 고민하는 거잖아요. 즉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인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인원적인 측면에서 유불리를 찾는 것과 반영 방법의 점수를 찾는 거죠. 인원적인 측면 이 두 가지.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결론은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떤 배치, 어떤 군 쓸 거냐라는 고민들, 인원에 대한 고민들. 두 번째, 어떻게 점수를 하면 더 유리하게 점수가 반영될 것이냐, 대학에 대한 고민들. 이 두 가지에 고민한다라는 것들만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정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죠. 인원적인 측면이라면 아까 중앙대, 이거죠. 성균관대는 똑같이 뽑지만 나군에 더 많이, 가군에 많이 뽑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가군으로 원서할 때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의 포인트는 뭐냐면 충원율 빵이라는 얘기는 한 명도 안 빠진 겁니다. 보통 낮은 데라도 어떻게 합격하면 안 될까요? 낮은 데 합격선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시는 정말로 좀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 닫고 대학 가고 싶다. 근데 그런 대학가 오히려 더 한 명도 안 빠지니까 예비 번호가 아예 오히려 합격선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도에 어디가 사이트예요. 어디가 사이트 작년 이렇게 제가 경영 기준인데 정시에 입결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평균 100분이.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기준으로 대학교에 쭉 입결들을 쭉 이렇게 한번 세워왔는데 참고로 얘는 올해 대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입결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올해 대학교 1학년 친구들 입결이 또 나올 건데요. 100% 말씀을 드리면 이 입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는 뭐? 학생 수 감소. 수능을 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올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올해 7월 달에 볼 자료는 이 입결보다 더 떨어진 입결을 만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그 입결보다 올해 고3의 입결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왜? 정시를 더 많이 뽑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시 입결들 한번 보시면 인문, 자연계는 기계 관련 학과로 해서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좀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연계 성향의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인문 자연 한번 확인하는데 다시 한번 7월 달에 더 낮은 숫자로 나올 것이다.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로 올해 아이들은 합격할 것이다. 이게 정시.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최상위권 대학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죠. 국어를 일로 봤을 때 그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인데요. 국어를 일로 봤을 때 당연히 인문계는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제일 높은 반영 비율로 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탐구를 잘 보면. 그럼 이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제일 반영 비율이 높죠. 그러면 국어 잘 보는 애는 이대 가면 좋겠죠. 다음에 수학 잘 보는 애들은 이런 데 가면 좋겠죠. 그런 것들. 자연계는 당연히 국어 대비 수학이 제일 높겠지만 탐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한양대 1.8. 반면에 서강대는요. 0.5. 똑같은데 탐구를 잘하는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자신의 점수의 어떤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갑니다. 이거 수도권 첨단대학 학과라고 해서 작년 5월 달에 신설된 학과들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보통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겠으면 있는 학과도 없애야 되는데 학과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죠. 뭐 반도체.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100% 취급이고요. 고대 반도체공학은 SK 하이닉스 100% 취급입니다. 근데 그 말 보면 데이터, 뭐 데이터 단어 보이죠? 데이터, 그죠? 데이터 관련 또는 AI, 인공지능 보이시죠? 일어났거든. 자유신약, 뭐 새롭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학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요. 여기도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학과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 약대가 이제 새롭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의치한 약수를 하겠어요. 왜? 개인 병원보다는 개인 약국이 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대는 일단은 한의학과는 무조건 이길 것 같고요. 치약과하고 삐까삐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게 뭐냐? 올해 전국에 있는 약대인데요. 예를 들어 의예과로 예를 들면 전국의 의예과가 약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약 3,000명 넘게 뽑습니다. 그런데 과로가 뭐냐? 37, 205, 8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즉 뭐냐? 3,000명 넘게 뽑는데 수능을 보지 않고 뽑는 인원은 250명이 안 돼요. 시대는 38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의치한 약수는 수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한 약수의 기본 출발은 뭐다? 당연히 좋은 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최상위권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화면입니다. 보시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수를 봐요. 그런데 이 교회 활동, 이 개인 봉사거든요. 이 개인 봉사가 올해 고3은 거의 무의미할 거다. 왜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럼 뭐가냐? 교내 봉사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책 보면 인문계 책이네요. 왜냐면 국어를 많이 읽었으니까 책 굉장히 많이 읽었죠. 이런 책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근데 실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년 평가는 작년. 이게 뭐냐? 경제 수학을 2학기에서 개설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색깔 없는 거는 이 친구는 듣지 않은 거죠. 화투를 개설했어요. 이 친구는 듣지 않은 거죠. 참고로 이 친구는 자연계 친구죠. 물투 들었네요. 그래서 수학도 많이 들었고. 최근에 대학들이 뭐려고 하냐? 미적분, 학통, 기하 3개를 듣기를 되게 요구하는 자연계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2개만 듣는 친구도 많거든요. 어쨌든 잘 들었어요. 안 들었고요. 이런 식입니다. 다른 대학 볼까요? 여기도 이건 개설한 학교. 근데 여기서 이 노란색이 이 친구가 들은, 즉 뭐냐? 여기는 문과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친구는 경제가 없죠, 지금. 있네요. 경제를 들었네요. 그럼 이 친구는 경제를 들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경영계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포인트는 내가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들었냐, 못 들었냐, 안 들었냐. 어쨌든 못 들었어도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더더욱이나 3학년에 지원책이 많다 보니까 2학년 때 평균 등급을 3학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세요. 안 바뀝니다. 숫자가. 2학년 때 3.5도 3학년 때 1등급을 맞아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실은 3학년 1학기에 열심히 노력했을 때 현재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을 확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지원 전략을 바꾸기는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역전 내신 이런 것들은 올해 어려워진 환경은 맞고요. 대신에 뭐가 있냐?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의 역전이 새로운 기회로 생겼다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PPT 마지막 총정리인데요. 작년에 학생 수가 줄었어요. 작년 학생 수가 줄어서 당연히 수시의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입결도 떨어집니다. 근데 일부 대학이 우리가 이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에이, 그냥 정시로 2월 시키자라고 2월로 시켰어요. 그런데 웬걸 수능을 애들이 많이 안 봐버렸거든요. 수능을 많이 안 보니까 당연히 정시 경쟁률도 떨어지겠죠. 정시 경쟁률이 떨어져서 당연히 정시에 더 낮은 예년보다 더 낮은 점수대의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낮은 점수대의 아이들이라도 뽑으면 다행이에요.
뽑으면 다행인데 아까 외대 보셨죠? 외대 홍대 보셨죠? 못 뽑아가지고 추가로 넘겨버렸어요. 추가로. 작년에 그런 상황들을 대학들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그 상황에는 이미 작년 4월 말에 일부 대학이 정시 40, 중요한 건 뭐죠? 이 상황은 정시 30일 때, 아까 28.8일 때 이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미 28.8% 뽑는 상황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 출발 자체가 이미 38.8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38.8에서 수시도 또 정시를 이율시킨다고요? 그럼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작년 이 상황 더 볼 게 뻔하잖아요. 근데 올해 수능 응시는 100% 줄을 거거든요. 그럼 올해 이거 떨어질 거 뻔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수능 응시론이 줄면 아까 최저 통과자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난 최저를 통과했다. 그러면 2월을 절대 시키지 않을 거니까 역순자 포인트가 뭐냐? 작년에는 5일인데 올해 7일로 늘었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수능 최저 통과 못한 1.0보다는 수능 최저 통과한 4.0이 훨씬 더 괜찮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즉 포인트는 뭐? 아까 작년에 추가mod 입상함. 이 상황을 어로 경험했고 작년에 이미 대학들은 엄청 놀랐고 그래서 올해는 이 상황을 안 만들 건데 이미 판은 작년 추가mod 정시로 2월한 것보다 더 많이 뽑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정시 입결도 떨어질 건 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되는 사례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올해 고3 학생들 서두르지는 않되 꾸준히 뚜벅뚜벅 11월 18일까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올해 수시 대박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들으시고 이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아이에 대한 질문. 우리 아이가 뭐가 돼요?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전체적인 모든 참가자고 이게 영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큰 틀에 공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걸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끄러우시면 채팅창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한 2분까지는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맞네요. 그 네, 맞네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진로 변경이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변경은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A 진로였을 때 활동이 A에 맞춰져 있고 B 진로 바뀌었을 때 B 진로에 맞춰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포인트는 뭐냐? 진로 변경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올해는. 제가 진로가 바뀐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세특에 적혀 있는 단어의 키워드가 A 직업이었다가 B 직업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제 진로가 바뀌었다고 확인할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건 유의미하게 평가합니다. 왜? 학생들의 진로는 분명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뚜렷하게 1학년 때는 뭐 수의사에 대한 진로에 대한 키워드가 다 나와 있다가 갑자기 2학년 때 기계공학으로 확 바뀌고 상관없습니다. 왜? 아이는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진로에 의한 키워드가 그 학년에 열심히 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로는 바뀌는데 진로는 바뀌면서도 활동들을 안 해서 키워드가 오히려 안 드러나는 애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별 의미가 없게 평가되겠죠. 네, 저는 설명을 잘한 걸로 알고 네. 나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